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역사화에 나타난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이 역사화라는 독특한 장르를 낳기에 이릅니다. 역사화는 역사적인 영웅이나 사건을 그린 그림을 말하죠. 단순히 영웅이나 사건을 형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제로부터 교훈과 덕을 얻고 모범을 얻게 하려는 그런 그림입니다. 시와 비교하면 서사시와 비슷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먼 드라마로서 서사성을 갖는 내러티브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 위대함과 비열함, 성취와 실패, 도전과 응전, 희열과 좌절이 두루 표현되어 있는 이런 역사화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드의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휴먼 드라마로서 역사화의 특징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드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서양 역사화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목이 알려주듯이 이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나폴레옹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대관식 행사에 쓰인 황제의 관, 샤를마뉴의 관입니다. 이 크라운과 별도로 나폴레옹은 이미 머리에 황금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로마 황제와 동일시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는 머리에 월계관을 썼죠. 대관식 행사는 1804년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대관식을 주재한 사람은 교황 비오 7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한때 가톨릭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이 대관식을 주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대관식 주재를 제의했죠. 비오 7세는 온 유럽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폴레옹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일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드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대관식이 진행되던 날 막상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샤를마뉴의 관을 씌워주려고 하자 나폴레옹은 교황으로부터 그 관을 낚아채워서는 관중을 향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에 직접 그 관을 얹습니다. 교황의 체면이 무참하게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가 다비드는 애초에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마뉴의 관을 받아 쓴 황제가 그것을 벗은 뒤 황후가 될 조세핀에게 씌워주려는 장면으로 구성을 바꿨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가 거의 10m에 이르고 높이는 6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작은 그림을 확대해 그리는 방식으로는 이런 화면을 제대로 구성할 수 없죠. 화가는 관자의 시점을 고려해서 아주 다양하고도 복잡한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좌우 근경을 어두운 색으로 눌러주고 중심의 나폴레옹과 조세핀에게 밝은 빛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차피 관객의 시선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등장인물들을 화면 아래쪽에 줄줄이 깔고 윗부분은 시원한 공간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기도 편하고 웅장한 맛이 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의 공식 명칭은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나폴레옹 1세 황제의 축성식과 조세핀 황후의 대관식입니다. 축성식이란 단어를 쓴 것은 그가 샤를마뉴 황제 이래 1000년 만에 교황에 의해 대관식이 집전된, 그래서 성별된 프랑스의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 축성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물론 예식의 명칭은 이렇지만 앞에 말했듯 나폴레옹은 황제의 관을 교황으로부터 수여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썼죠. 교회의 권위에 의지해 신성화된 예식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교회로부터 독립시켜 드높이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주제를 그리면서 다비드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나름의 치밀한 표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화가는 루벤스가 그린 마리 드 메디시스의 대관식을 참고로 했습니다. 마리 드 메디시스의 대관식은 루벤스가 그린 연작 24전 가운데 하나인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온 마리 드 메디치가 앙리 4세의 왕비가 되어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대관식은 1610년 5월 13일 파리 생드니 바실리카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루벤스는 화면 오른편에 대관식을 집전한 즈아웨즈 추기경을 그리고 마리 드 메디치스 왕비가 무릎을 꿇은 채 그를 바라보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말이 뒤로 길게 조성된 화면에는 귀부인들과 궁정인 등 여러 측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기본 구도를 다비드가 거의 그대로 차용하게 됩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대관식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작업실에서 루벤스의 레이아웃을 토대로 행사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구성의 편의를 위해서 판지 모델과 밀랍 인물상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배치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직업 모델을 고용해서 등장인물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 대관식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불러서 실물 스케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고위직이 다비드를 위해 다 포즈를 취해 주었습니다. 배경도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소 변형했습니다. 공간 규모를 노트르담 대성당의 실제 사이즈보다 작게 그려서 나폴레옹을 비롯한 인물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손에 든 샤를마니의 관이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커튼 자락이 기둥을 덮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튼의 청록색을 배경으로 한 황금관이 화려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조세핀의 머리 배경에는 성직자의 황금빛 사제복을 그려 넣어서 마치 후광이 빛나는 것처럼 거룩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당시 41살로 손자까지 있었던 조세핀이 20대의 아가씨처럼 젊게 그려진 것도 아주 이채로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황후를 향한 화가의 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앞에 서본 관객이라면 누구나 그림이 매우 장엄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관식 현장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환각마저 들게 합니다. 나폴레옹도 이 그림을 보고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사람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핀 황후를 먼저 보시면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주 아름답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세핀 황후가 오히려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화가가 나폴레옹이 직접 관을 쓰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세핀을 찾아가 설득을 했고요. 자신이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조세핀은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설득을 했습니다. 교황 비오7세를 보면은요,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른손 손가락 3개를 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폴레옹을 축복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황이 이랬겠습니까마는 바로 그렇게 그리라고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요구했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긴장, 갈등을 감추고 교황이 이렇게 자신을 축복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림 중앙 부분에 보면 나폴레옹의 어머니 마리아 레티치아 라몰리노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핀과 갈등이 많았죠. 하지만 참석한 것처럼 화가는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 맨 왼편에 보면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 보나파르트가 보입니다. 형도 나폴레옹과 다퉈서 대관식에 초대받지도 않았고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갈등 탓에 어머니 마리아도 화가 났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을 다 참석한 모습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 옆에 나폴레옹의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가 보입니다. 홀란드 왕국의
초대 국왕을 지냈는데 조세핀이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 오르탕스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카롤린과 폴린, 엘리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조세핀의 딸 오르탕스가 또 보이고요. 그 곁에 조세프 보나파르트의 부인인 마리 줄리 클라리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루이 보나파르트와 오르탕스의 어린 아들인 나폴레옹 샤를 보나파르트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화가는 세세하게 인물들을 다 그려놓고 나폴레옹의 신하들, 사신들 이런 사람들도 그려 넣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대관식 장면을 스케치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장려한 그림을 건물 안에 걸어놓게 되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 그리고 또 그림의 상황이 나를 싸고 육박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표현도 아주 사실적이죠. 그래서 관객은 저도 모르게 마치 실제 대관식에 참여한 것처럼 그림의 상황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가상현실이 되어서 보는 이의 뇌리에 깊이 뿌리박게 됩니다. 관객도 그 일원이 되는 유장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역사화의 이런 특징은 서양 미술로 하여금 그 어떤 미술보다 인간을 위한 미술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영웅이나 성현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은 했어도 이처럼 손에 잡힐 듯한 조형 이미지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그려진 적이 없었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가 그림으로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런 드라마를 시각적인 장면으로 재현해서 부단히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화는 휴먼 드라마로서 서양 회화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미술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